그래서 심지어는 이제 바깥으로 나오려고 하시는 분들도 선실 안으로 다 들어가 있으라고 하고, 그러니까 결국은 나중에는 도저히 연기라든지 화염 때문에 이러다 죽겠구나 싶으신 분들이 이제 창문을 일부러 깨고 충분히 준비가 안 된 상황에서 이제 물로 뛰어드는 상황들이 되다 보니까 사망자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한 그런 상황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20년 후에 세월호 사고가 발생을 하는데, 이 당시에 이런 여러 가지 선박에서의 재난이라든지 사고에 대한 대응, 이런 조치들이 좀 더 명확하게 잘 체계를 갖췄더라면 오히려 세월호 사고 때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문제점들이 반복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도 있고요. 실시간 재난안전정보방송 재난안전 119 안전토크 순서입니다. KBS 재난방송 전문위원이신 이영주 경일대 소방방재학부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충북 충주 유람선 화재 얘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30년 전 바로 오늘이었죠. 이제 충청북도 충주호에서 그 유람선에서 불이 나서 29명이 숨지고 1명이 실종되는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습니다. 30년 전 얘기인데 저는 그때는 되게 어렸을 때라서 또 그 해에 사고도 엄청 많았잖아요. 이 충주 유람선 화재는 가물가물한데 그때 기억나세요? 사실은 제가 그때는 대학교 2학년이었는데요. 그 당시에 뭐 성수대교 붕괴 뭐 이런 사고들, 이런 것들 굵직굵직한 사고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이제 이 사고 같은 경우, 충주호 이제 화재 사고 같은 경우는 오히려 지금 역사 속이나 우리 기억 속에서 사실 그때 그런 사고가 있었나 싶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사실 1994년 같은 경우는 올해도 엄청나게 더웠지만 역대 가장 더웠던 기록적인 폭염이 있었던 게 1994년이고요. 저도 그거 기억나요. 예, 말씀해 주신 대로 그다음에 이제 이 성수대교 붕괴라고 하는 엄청나게 큰 사고도 있었고, 또 이해 말 12월에는요. 아현동 가스 폭발 화재가 또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전의 대형 화재라든지 사고들을 이렇게 복기를 할 때 오히려 이 충주 화재 사고에 대한 부분들이 언급이 상대적으로 덜 되고 있습니다만, 사실 그 당시에 이 화재로 인해서 29명이 사망하는 엄청나게 큰 피해를 입은 화재이자 또 이를테면 이제 재난 사고였는데요. 그 당시 사고를 조금 이제 복기를 해보면, 그 당시에 이제 1994년도 10월 24일 오후 4시 정도쯤에 이제 이 출항을 한 이 충주에 출항을 했던 이 유람선, 여기서 이제 불이 났던 거거든요. 네, 교수님. 근데 한편 또 시청자분들도 당시 상황 좀 가물가물하신 분들도 많을 것 같아서 당시 좀 뉴스 영상 한번 보고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그러시죠. 하겠습니다. 30여 명의 생명을 앗아간 충주호. 유람선 충주 5호는 단양 팔경을 보러 온 관광객을 태운 채 뱃놀이에 나섰습니다. 거대한 유람선은 이제 뼈대만 드러낸 채 물속에 잠겨 있습니다. 주인 없는 구명 투우브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습니다. 승객들의 모습은 더 이상 배 위에도 물결 속에도 보이지 않습니다. 경찰과 해난구조대원들은 혹 한 명이라도 더 있을지 모르는 실종자를 찾아내기 위해 수색 작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군 특수 요원들이 차가운 물속으로 뛰어들지만 생존자가 남아있을 희망은 거의 없습니다. 잠수사들이 수중 탐색한 결과 특별한 인양물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아마 사체가 떠내려갈 가능성도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131명의 승객과 승무원 가운데 숨진 사람이 25명, 4명은 실종됐습니다. 희생자들은 모두 수십 명씩 단체로 단풍 구경을 나서다 변을 당했습니다. 정원을 초과하고 안전수칙을 무시한 운항이 불러온 사고였습니다. 유가족들의 분노와 희생자들의 원혼마저 삼켜버린 충주호는 다시 어둠에 묻히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주영입니다. 네, 이렇게 이제 사건 다음 날 이제 방영된 뉴스였는데 희생자들이 참 많았어요. 그러니까 사건 내용 좀 설명해 주시다 말았는데 계속 좀 이어서 얘기해 주시죠. 네, 앞에서 이제 뉴스로 보신 것처럼, 영상 자료를 보신 것처럼 이제 1994년 10월 24일 바로 이제 오늘 날짜랑 같은데요. 오후 4시 한 15분경쯤에 충북에 이제 충주를 운행하던 유람선이 이제 화재가 발생을 한 상황인데요. 그 당시 이제 화재가 발생을 하면서 전소가 됐습니다. 전소가 되면서 그 배 안에 타고 계시던 분들이 화재에 타서 사망을 하시거나 혹은 또 일부는 바다 물 쪽으로 이제 호수로 뛰어내려서 이제 익사를 하는 이런 상황들이 발생을 해서 그 당시에 거의 29명이 사망을 했고 33명이 부상을 당하는 이런 큰
피해를 입었던 기록적인 어떤 사고라고 보겠습니다. 네, 사건 얘기 좀 더 깊숙이 얘기를 나눠보죠. 이 유람선이 화재가 발생한 장소가 기관실 네, 쪽이라고 합니다. 이 유람선 규모를 보면 54톤급에 길이 28m, 폭 5m. 그렇게 크지는 않은 유람선이에요. 근데 어째서 이렇게 희생자 수가 많았던 거죠? 예, 우선 말씀해 주신 대로 이제 출항한 지 한 15분 정도 만에 기관실 쪽에서 이제 화재가 최초로 발생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배에서 불이 나면 상당히 좀 다른 공간보다는 훨씬 위험합니다. 예를 들면 건물에서 불이 난다면 사실 어쨌든 더 걸어서 어딘가 건물 바깥으로라도 대피를 할 수가 있는데 배에서 불이 나는 경우는 사실 배 바깥으로 나가는 것 자체도 굉장히 위험한 상황들이잖아요. 예를 들면 물로 뛰어든다 하더라도 사실은 그것도 위험한 선택이고 그래서 이러다 보니까 사실 실제로 배 안에서 불이 났을 때 위험성이 큼에도 불구하고 사실 화재가 굉장히 빠르게 크게 발생을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배 내부에서 또 이 배가 또 독특하게도 이렇게 유람선, 한마디로 사람을 많이 태우기 위한 이런 배였기 때문에 갑판이라고 하는 이렇게 배 주변의 여유 공간, 이런 외부의 여유 공간들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 이 안에서 객실 안에도 창문으로 이렇게 닫혀 있는데 그 객실 안에 대부분 사람들, 이 유람선을 타고 계셨던 분들이 계시는 상황에서 사실은 이제 이 화재가 발생해서 굉장히 큰 위험한 상황으로 이렇게 이어진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래서 물로 뛰어들어서도 사실은 굉장히 위험할 수밖에 없었던 게 실제로 여기서 이 사망자 중에 상당 부분은 익수자, 한마디로 이제 물에서 빠져서 사망하신 이런 상황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배 안에서나 배 바깥으로 대피하는 과정에서 다 위험한 상황이었다라는 것들을 좀 이해를 할 수가 있고요. 또 실제로 부상자나 사망자를 다 합쳐보면 거의 60명 이상이 이제 사상자가 발생을 한 건데요. 전체 탑승 인원이 한 134명 정도 됐다고 하니까 그중에 절반 이상이 다치거나 사망을 했다고 하니까 굉장히 좀 치명률도 높았던 그런 상황이었던 걸로 보입니다. 대신 또 하나는 이제 이 배 구조 자체에 대한 문제도 있지만 네. 이 당시에 이제 승무원의 굉장히 미흡한 조치들 이런 것들도 나중에 좀 확인이 됐었고요. 또 한편으로는 구조라든지 또 화재 진압을 빨리 해야 되는 소방대들도 사실 빨리 접근하지 못하고 지연되는 이런 과정들, 그래서 오히려 피해라든지 사망자들이 더 많이 발생한 그런 상황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네, 방금 교수님께서 이제 승무원들도 약간 미흡한 조치가 있었다고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사실 올해로 이제 10년 된 그 세월호 참사 때도 이 배 안에 남아 있어라라고 그 이제 안내 방송이 나왔다가 그게 또 화근이 되기도 했잖아요. 그래서 당시 그 충주호 유람선 사고 때 이제 승무원들이 어떤 좀 미흡한 조치를 했는지 당시 이제 뉴스 영상이 하나 더 있는데요. 그거 보고 더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출발한 지 15분도 안 돼 기관실에서 갑자기 연기가 치솟았고 불길은 삽시간에 선실과 갑판으로 번져나갔습니다. 갑판 위에 있던 승객 50여 명은 우왕좌왕했고 승무원들은 배가 전복될 우려가 있다며 선실 안으로 들여보낸 뒤 문을 걸어 잠갔습니다. 그 당시에 만약에 선원들이 그 사람들 전부 구명보트를 해가지고 내려보냈으면은 전부 살았다는 얘기예요. 근데 승무원들이 자기네 그 배 그 어떤 그런 걸 은폐하기 위해서 괜찮다 무조건 들어가라 안으로. 승객 131명에 승무원은 고작 3명이었습니다. 물론 대피 안내 방송도 없었습니다. 배 안에 소화기가 9개나 비치돼 있었지만 무용지물이었습니다. 승객들은 유리창을 깨고 무작정 강물로 뛰어들었고 밧줄 하나에 의지한 채 구조를 애타게 기다렸습니다. 경찰 구조반이 이곳 사고 현장에 도착한 시각은 사고가 난 지 1시간 반이 지난 저녁 6시쯤. 이때 이미 모든 구조 작업은 끝난 뒤였습니다. 그분들이 구한 것은 없습니다. 다 거의 다 무트로 다 끌어낸 다음에 그때 이제 그분들이 내려왔어요. 경찰관들만. 그나마 조명 장비를 비롯한 구조 장비와 잠수부를 즉각 동원하지 못해 수색 작업은 아예 시작도 못했습니다. 경찰은 불이 난 유람선이 출발 직전에 엔진 이상이 확인됐는데도 무리하게 운항하다 엔진 고장으로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누전으로 판단됩니다. 왜 누전? 어떤 누전? 글쎄 배전반도 있고 바게트 모터라는 게 있는데 우리가 평소에 모터를 많이 사용하는데 이게 과열이 되면 누전이 되는 수가 있습니다. 결국 이번 사고는 사전 안전 관리 부족과 무리한 운행 그리고 긴급 사태에 대한 대응 체제를 갖추지 못해 일어난 또 하나의 인재였습니다. KBS 뉴스 박영환입니다. 교수님 저 영상 봤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저렇게 작은 배인 줄 몰랐어요. 저렇게 작은 배 130여 명이 탔는데 막상 또 불이 났는데 거기서 못 나오게 하고
선실 안에서 갇혀 있었다라는 거잖아요. 왜 그렇게 조치를 했을까요? 아마도 이제 이 배 자체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구조 자체가 배의 이제 외부 공간, 갑판이라든지 이 선실 주변의 복도라든지 여유 공간이 없었던 것 같아요. 외부 공간은.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바깥으로 나왔을 때 위험할 것 같으니까 대부분 이제 안쪽에 있으라고 이렇게 이제 유도를 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사실 이렇게 배에서 또 작은 배에서 불이 이렇게 빠르게 나는 상황이라면 오히려 빨리 구명조끼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고 물로 뛰어들어서 사실 화재로부터 위험한 상황들을 회피하는 탈출을 하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할 수 있는데요. 아마도 이제 이러한 개념들을 조금 더 이제 간과하지 않았나 싶거든요, 승무원들이. 그래서 심지어는 이제 바깥으로 나오려고 하시는 분들도 선실 안으로 다 들어가 있으라고 하고, 그러니까 결국은 나중에는 그 안에 선실 안에서 어떤 상황들이 발생을 하냐면 도저히 연기라든지 화염 때문에 이제 갇혀 있다 이러다 죽겠구나 싶으신 분들이 이제 창문을 일부러 깨고 일부는 나오시기도 합니다. 나와서서 이제 탈출도 하시기도 하고 이런 상황들이 발생을 하는데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처 다 대피를 빨리 하지 못하는 상황, 또 대피를 하셨다 하더라도 충분히 준비가 안 된 상황에서 이제 물로 뛰어드는 상황들이 되다 보니까 사망자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고요. 또 이제 승무원의 이런 이제 잘못된 좀 미흡한 조치들이 이것뿐만 아니라 사실 구명조끼 착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안내도 사실상 거의 조치들을 하지 않은 것으로 나중에 확인이 됐었습니다. 사실 굉장히 안타까운 거는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사고가 1994년도에 발생을 했었잖아요. 사실 그리고 정확하게 20년 후에 말씀하신 세월호 사고가 발생을 하는데 이 당시에 이런 여러 가지 선박에서의 재난이라든지 사고에 대한 대응 또 이런 것들에 대한 이런 조치들이 좀 더 명확하게 잘 체계를 갖췄더라면 오히려 세월호 사고 때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문제점들이 반복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도 있고요. 또 공교롭게도요. 1987년도에는요. 지금 극동호라고 하는 배가 똑같이 이 바다에서 충무 앞바다에서 유람을 하다가 화재가 발생을 해서 그 당시에도 사망자가 이 사고와 동일하게 29명이 사망을 하는 사고가 또 있었습니다. 그 이전에도요. 저 또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게 93년에 그러니까 이 사고 발생하기 1년 전에 또 서해 회료 사건도 있지 않았어요? 그때도 맞습니다. 수백 명 가까이 사망하셨는데 그렇게 큰 사고가 계속 있었으면 어느 정도 좀 체계가 마련됐을 법도 한데. 맞습니다. 사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사실 뭐 지금에야 안전이라고 하는 것들이 최우선의 가치긴 합니다만 그 당시만 하더라도 사실 우리나라가 아직 선진국에 이르지는 못하는 어떻게 보면은 개발 중심이라든지 또 다른 부분들의 안전보다는 오히려 다른 부분에 훨씬 더 집중하는 그런 시기였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거든요. 사실 우리나라의 안전에 관련된 개념들은 사실 1990년대 중반 이후에 급격하게 이제 또 이 수준이 높아지게 되는데요. 그런 것들이 대부분 이제 우리나라가 OECD에 가입해서 OECD의 회원국이 되면서 여러 사회 전반 분야들이 이제 선진국 수준에 맞게끔 이렇게 업그레이드가 되는데 그중에 안전에 관련된 부분들도 이 OECD 가입을 계기로 그 이후에 상당히 많은 발전을 하게 됩니다. 다만 그 이전에는 사실 이렇게 사고를 겪었다 하더라도 후속 조치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체계적으로 또 오랜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이렇게 이제 관리가 되거나 발전하지 못하는 이런 한계들이 분명히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사실 재난은 사실 계속 발생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재난이 안 일어나는 나라가 안전한 나라가 아니라요. 사실은 똑같은 실수가 반복돼서 계속 똑같은 피해를 입는 게 사실은 이게 문제거든요. 그래서 재난은 일어날 수 있지만 한번 재난이 발생했을 때 거기에 문제점을 잘 대응하고 또 재발하지 않게끔 하는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진정한 선진국이다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는 지금은 이제 우리가 더 높은 수준의 안전을 갖출 수 있었겠습니다만 이 당시에는 사실 그런 부분들이 우리나라의 역량들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은 있습니다. 사건 얘기 좀 더 해보겠습니다. 구조 작업 얘기를 해보고 싶은데요. 당시 구조대가 이제 사고가 발생하고 도착하는데 1시간 이상 걸렸다고 해요. 왜 이렇게 늦었을까요? 이 당시에 또 참 안타까운 거는 이 신고 자체도 사실 이제 4시 15분경에 불이 나서 이제 신고가 됐는데요. 현장에 도착한 소방대가 최초로 도착한 시간이 오후 5시 20분, 그러니까 1시간 이상 걸렸습니다. 사실 이게 안타까운 건 그 당시에 이 인근 단양 지역에는 소방서 자체가 없었고요. 그냥 119 센터 정도, 작은 센터 정도만 있었던 상황이라서 아마도 소방대가 출동하기 위해서 이제 제천 소방서 혹은 또 인근의 충주 소방서에서 출동을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더 상대적으로 먼 거리, 그러니까 이동 시간 자체가 굉장히 먼 거리였고 또 한편으로 오는 과정에서 화재 지점을 잘못 이해해가지고 다른 곳으로 한번 갔다가 오느라고 지연이 된 부분도 있는 거예요. 또 한편으로는 화재 현장 근처에 도착해서는 이걸 구경하려고 하는 차량들이 그 도로를 다 막고 있어가지고 다 와서도 사실 현장에 접근하는데도 시간이 많이 걸리는 이런 상황들 때문에 상당히 이제 현장에 도착이 이제 지연된 상황이었고요. 소방대가 현장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배가
상당 부분 전소가 되면서 반쯤 가라앉은 그런 상태였다고 이렇게 확인이 됩니다. 총체적인 난국이었네요. 그러면 당시에 이 소방대가 도착했을 때는 이미 사람들은 이제 물에 빠져서 이제 허우적대고 있는 상황이었을 텐데 해질 무렵에 또 사고가 발생했으니까 해가 또 뉘엿뉘엿 지고 어두워진 상황이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거의 이제 야간 수색도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들었습니다. 조명도 없었고 왜 그랬을까요? 일단 우선 급하게 출동을 하느라고 뭐 이런 조명이라든지 야간 수색이라는 이런 것들까지 이제 다 챙겨서 현장에 도착할 겨를은 없었을 겁니다. 다만 또 그 당시에 이제 구조 장비라든지 또 구조대의 역할이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을 봤을 때는 이런 것들이 장비들도 다 갖춰져 있지 않은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지금 확인해 보면 그 당시에 이제 제천소방서에서 출동을 했을 때는 제천소방서에는 또 이런 야간의 수색을 위한 조명차 자체가 없었다고 해요. 그래서 여기보다 더 먼 충주소방서에서 이 조명차를 이제 지원을 요청받아서 현장에 도착했을 때는 거의 그날 자정이 된 밤이 다 된 상태였고요. 그러다 보니까 도착해서 조명을 켜고 수색을 작업을 하더라도 사실은 넓은 호수 쪽에 이 수색자 이제 이 실종자들을 이제 수색하는 과정에서 사실은 상당히 좀 제대로 이런 수색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상황. 그래서 아까 영상에서도 보시면 그 다음 날까지 계속 이제 수색 작업들을 하는 과정들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골든 타임 또 사람들이 좀 빨리 구조돼야 되는 상황에서 기민하게 장비라든지 또 여러 가지 기능들을 하지 못하는 이런 상황들 때문에 수색이 좀 빨리 이루어지지 못하는 안타까움도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배가 이제 전소된 상태였다고 그럼 예측보다도 배가 빨리 이제 불탔던 거죠. 그만큼 어찌 보면 그 배가 불에 잘 붙는 그런 소재로 이루어지지 않았던 거 아닌가라는 또 생각도 드는데 그건 어떻습니까? 이 배의 설계 문제 이런 것들은 없었습니까? 예, 맞습니다. 사실은 아까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배가 그냥 너무나 활활 잘 타는 이런 이제 장면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아마도 재료 자체가 이를테면 최근에는 대형 선박이라든지 또 그 당시에도 일정 규모 이상의 선박 같은 경우는 재료의 적인 불에 잘 타지 않거나 불연제 혹은 또 불연화하는 여러 가지 장치들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었을 텐데요.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보여요. 심지어는 이제 창문 부분도 보시면 화재가 날 때 당시에 저도 영상을 확인해 보니까 창문 부분도 녹아서 막 타고 있었거든요. 그렇다 보면 창문 부분도 아마도 합성 수지 계통의 이런 것들로 되어 있지 않았을까, 가연성 재료로 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요. 또 대형 선박 같은 경우는 또 화재를 대비해서 우리가 가장 화재 진압에 효과가 있다는 스프링클러 혹은 또 스프링클러가 아니면 이제 워터 미스트라고 해서 물을 적게 쓰면서 불을 끌 수 있는 이런 설비들을 갖추도록 하고 있거든요. 다만 이 배 자체가 이제 그럴 정도의 설비를 갖추기에는 규모도 작고 안전에 관련된 여러 가지 시설적인 부분들 이런 것들을 좀 다소 미흡한 상황이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또 한편으로 앞서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지만 배에 타서 사람들을 많이 태우는 쪽에 어떻게 집중이 되다 보니까 뭐 갑판이라든지 복도 이런 공간적으로도 사실은 이런 화재 시의 대피라든지 이런 탈출에 굉장히 좀 취약한 구조였던 것으로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이렇게 좀 그 안전을 고려하신 설계를 또 지적했던 뉴스 영상인데 그 영상도 함께 보고 또 이야기를 더 나눠보겠습니다. 불과 12분 만에 배 전체가 불길에 휩싸여버린 유람선 충주 5호. 충주 5호는 유람을 위한 선박이지 설계부터 승객의 안전은 전혀 고려돼 있지 않습니다. 사고가 난 충주 5호와 동종의 유람선입니다. 객실의 모든 창문은 열 수 없도록 폐쇄형으로 설계돼 있습니다. 갑판도 비좁아 불이 났을 때 대피하기 어렵습니다. 배 전체가 무게를 줄일 수 있도록 가벼운 합성수지로 제작됐으나 불에는 취약합니다. 외부는 강화 플라스틱 제품인 FRP이고 내부 바닥과 천정 역시 비닐과 플라스틱 등 인화성이 강한 재료 일색입니다. 바로 이러한 객실 밑에 2,000리터들이 연료통이 설치되어 있어 불이 났을 경우 속수무책입니다. 선실 및 공간이 기관실과 연결되어 있어 이 공간이 굴뚝 역할을 하는 바람에 기관실에 일어난 불은 순식간에 배 밑바닥을 태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승선 정원 127명의 사고 유람선이 객실로 통하는 출입문은 3군데. 그나마 뒤쪽 출입문은 기관실에서 치솟은 불길 때문에 탈출구로서 이용되지 못했습니다. 불길에 쫓겨 앞 객실로 몰린 승객들은 이처럼 옆문이 제대로 열리지 않아 제때 탈출을 하지 못했습니다. 한마디로 오합지졸을 했어요. 구제를 해도 서로 먼저 나가려고 하니까 물에 잠깐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어거지를 끄는 경우도 많아요. 어거지를 막 잡고서 당기는 그런 경우도 있고. 객실에 갇힌 승객들은 유독성 화염 속에 숨졌고 좁은 갑판 위에서 우왕좌왕하던 승객들은
구조의 손길을 기다릴 틈도 없이 희생되었습니다. KBS 뉴스 김용석입니다. 교수님, 요즘은 어떤지 궁금한데요. 그럼 요즘 유람선을 만들 때는 좀 불에 안 붙는 재료를 쓴다든지 그렇게 합니까? 네, 맞습니다. 사실 선박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 대규모 인명 피해 입은 것 같은 이런 사고들이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가장 좋은 거는 불이 잘 타지 않게끔 하는 것들, 불연화하는 부분들이 사실 제한된 공간에서 가장 효과적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최근에 선박들 이런 것들은 대부분 이제 불연성 재료의 사용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고 있고요. 또 자동화된 소황 설비, 또 그리고 또 엔진룸이라든지 뭐 기관실 혹은 또 이제 이를테면 보일러실 이런 것들 같은 경우는 그 지역에 맞는 국소, 그 지역 그 부분에 적극적으로 진압을 할 수 있는 국소 방호 이런 것들도 함께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제 대피에 관련된 부분들, 탈출을 위한 시설들, 탈출을 위한 기구들 이런 것들의 설치도 의무화하고 규정을 하고 있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안전성은 상대적으로 높다. 다만 또 이런 기준들을 적용받지 않는 소규모 선박들, 또 최근에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유람선이 아니더라도 뭐 낚싯배라든지 이런 소규모 배들을 타시고 이제 이런 강이라든지 바다에 나가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오히려 상대적으로 좀 안전성이 좀 떨어질 수 있는 부분들도 아직은 남아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겠습니다. 그럼 안전 교육이라든지 점검, 훈련 같은 부분에서는 요즘 어떻습니까? 많이 개선됐나요? 예, 뭐 지금 현재는 선박법이라든지 해양 안전법 이런 것들을 통해서 상업용 선박 그 중에서도 또 이렇게 사람들을 많이 태우는 유람선 같은 경우는 승객의 안전을 위한 안전관리 체계 이런 것들은 당연히 갖추도록 하고 있고요. 그런 안전관리 체계 속에서 승무원들의 화재 진압이라든지 또 구명장비에 대한 사용이라든지 안내, 또 승객 대피 유도 이런 부분들을 교육받고 훈련받는 것들을 정기적으로 하도록 이렇게 이제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런 법령 이외에도요, 해양수산부에서 이런 지침을 통해서 이런 안전 교육이나 관리에 대한 부분들을 중복적으로 할 수 있도록 이런 것들을 이제 의무화하는 부분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사고 다시는 이제 있어서는 안 될 텐데 유람선을 탈 때 우리 이용객들이 안전에 좀 어떤 점에 유의하면 좋겠습니까? 사실 이제 유람선을 타실 때 가장 처음 하시는 건 뭐냐면 거기에 승선자의 정보, 한마디로 내가 이 배를 탄다라는 개인 정보들을 이제 작성해서 제시를 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이게 근데 사실 어떻게 보면 아직까지도 이게 굉장히 그냥 의례적인 절차라고 생각하셔서 대충 기재를 하시거나 또 장난처럼 이제 다른 내용을 기재를 하시는 경우들도 있는데요. 사실 이렇게 사고가 발생했을 때 신원을 파악하거나 확인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정보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더 꼼꼼하게 작성을 하시는 부분들이 필요하고요. 이거를 정확히 써야 이제 그 소방 당국에서도 나중에 뭔가 이제 이를테면 사망을 했거나 혹은 또 이를테면 실종이 됐거나라고 했을 때 이 배에 어떤 분이 얼만큼 타고 있었구나라는 것들을 알아야지 되거든요. 그래서 수색에 나설 수도 있으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보들 정확하게 잘 기재를 하시고 또 승선을 하려면 또 신분증을 소지하셔야 되는 게 이제 이런 확인들을 위해서 필요로 하기 때문에 신분증 소지도 반드시 꼭 하셔야 되는 부분이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 이제 배에 일단 올라서시면 배의 출입구 부분이라든지 배 곳곳에 비상 탈출구라든지 대피 동선들을 게시해 놨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좀 꼭 보시면서 비상 상황 시에는 이런 쪽으로 이동을 해야 되는구나 이런 부분들을 좀 정확하게 잘 확인하시는 습관 이런 것들도 필요하겠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제 구명조끼 같은 경우는 당연히 배에 타시면 착용을 하고 계시는 게 가장 좋겠고요. 다만 이제 대형 선박 같은 경우는 항상 구명조끼를 착용해야 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승객 수만큼의 구명조끼를 보관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화재가 나거나 비상 상황 시에는 구명조끼를 착용하도록 하고 있는데 사실 착용을 안 하다 보니까 어디에 있는지를 잘 모르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꼭 착용을 안 하시더라도 구명조끼가 어디 있는지 이런 것들 위치를 잘 확인하시고 또 구명조끼마다 착용 방법들이 약간씩 다르기 때문에 착용하는 방법들 이런 것들도 좀 눈여겨서 확인을 하시는 것들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급박한 상황이면 구명조끼가 어디에 있는지도 잘 모를 수도 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내가 지금 구명조끼가 없다. 그럼 뭐 그 배 안에서 구명조끼 대신 쓸 수 있는 물품이라든지 좀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있겠습니까? 예, 뭐 구명조끼를 착용하면 가장 좋겠습니다. 그게 어렵다고 한다면 배에 이제 있는 이제 이 구명 튜브 같은 것들도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일상생활 속에서는 페트병 같은 것들로도 임시 부력이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임시적으로 사용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이런 것들도 사실은 이제 사람의 무게를 충분히 받칠 수 있을 만한 부력이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이제 구명조끼를 착용하시는 것을 권장드리고요. 정말 급하게 뛰어내려서 사실은 뭔가 물에 떠 있을 수 있는 상황이 없다라고 한다면 사실은 긴급한 상황에서는 바지를 벗어서 물에 젖은 바지 같은 경우는 사실 잘 말면 그 안쪽에 공기층이 생기면서 약간 공기주머니 같은 역할들을 하거든요. 그래서 비상시에는 그런 방법들도 사용하도록 그렇게는 하고 있습니다. 가족들이랑 같이 타는 경우도 있잖아요. 근데
어린 아이들 같은 경우는 이제 구명조끼가 잘 안 맞기도 하고 그래서 가족들끼리 탔을 때는 그런 상황에 닥치면 굉장히 당황할 것 같은데 아이와 있을 때 좀 대응하는 방법도 있을까요? 예, 아이랑 있을 때 가장 중요한 건 말씀하신 대로 구명조끼는 성인이나 어린이나 다 착용을 해야 되는데요. 어린이 같은 경우에 반드시 중요한 건 구명조끼를 한 이후에요. 다리끈, 한마디로 다리 사이로 구명조끼를 이제 고정시키는 끈이 있거든요. 이 끈을 꼭 착용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어린아이의 몸이 작기 때문에 구명조끼가 헐렁해지면서 오히려 구명조끼의 부력은 올라가는데 본인의 몸이 오히려 구명조끼 안쪽으로 말려 들어가는 상황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과도하게 올라가지 않도록 지지를 해주는 것들이 다리끈이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성인분들도 사실 체격이 작으신 분이나 마르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런 다리끈들을 꼭 하셔서 몸에 정확하게 이 구명조끼들이 잘 착용되게끔 하는 부분들 이런 것들이 무엇보다 중요하겠고요. 또 어린이들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물속에서 여러 가지 위험한 상황들이 발생합니다만 또 이런 부분들을 과도하게 물에 빠진 부분 이제 본인 자녀들을 과도하게 물론 위험한 상황에서는 구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다만 자칫 이렇게 이제 본인이 충분히 준비 안 된 상황에서 가족들을 구하려다가 오히려 또 이제 이 위험에 닥치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이럴 때는 직접 본인이 구하는 이런 상황들보다는 다른 구명조끼라든지 구명구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구조를 하거나 조력을 하는 것들이 더 안전하겠습니다. 네, 교수님과 충주 유람선 화재 얘기 나눠보고 또 유람선 안전 수칙도 같이 얘기 들어봤는데요. 이 유람선 사고 이제 전형적인 인재인 경우가 많은데 뭐 당연히 이용객들이 대비하는 것도 좋지만 안전 당국에서도 대비를 철저히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KBS 재난방송 전문위원 이영주 교수였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